예, 유가가 오르고 또 미국의 금리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주변 환경들이 다시 조금 불확실해졌는데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오늘 시황의 해설자들 화요일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권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게 말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어서요. 6월이 시작됐는데 이번 주 이제 본격 시작인데 네. 오늘 밀립니다. 이번 주 흐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하루하루 예측이 사실상 조금은 무의미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이제 전략을 짜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변 상황들과 맞물려서 국내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섹터가 네. 움직일지를 봐야 되는 게 이제 저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전망을 해야죠. 왜냐하면 맞습니다. 전망이라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지만 네. 이게 어떤 변수를 보고 논리를 로직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맞아요. 거거든요. 네. 예. 근거가 뒷받침이 된다고 예. 하면은 충분히 이제 결과에 관계없이 좀 맞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미국 증시 쪽이 굉장히 좀 초반에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이런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발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경계감들이 다시 한번 짙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그동안 강하게 펼쳐왔었는데 이 부분들을 규제를 좀 완화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초반에 이제 올렸던 요인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오펙 플러스 증산 얘기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오면서 좀 올렸던 요인과 지수를 다시 한번 밑으로 하방으로 밀어버린 요인들이 혼재해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서 일단은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은 여전히 레벨이 높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지난주에는 대체적으로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20bp 이상 올라오면서 다시 3% 반으로 오른 그런 금리 수준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전에 말씀드렸던 계속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핑퐁 장세가 아직도 여전히 좀 펼쳐지면서 짧게 올랐던 부분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그리고 빼서 또 안전 자산으로 이동시키는 이런 흐름들이 현재까지도 좀 이어지면서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도 그대로 연동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문제일 텐데 약간 환경은 다르죠. 우리나라의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이런 대형주단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를 유입시킬 만한 요인들이 환율 외에 다른 부분에서도 좀 나타나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서 여전히 개인분들은 대형주단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 하지만 이게 너무 섣부르게 바닥이다라고 판단해서 내 자산의 100%를 한 번에 어느 타이밍에 밀어 넣는다던가 투입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되는 아직까지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중국이 다시 좀 리오프닝 되고 부양책도 나오고 이런 기대감도 있는 건데요. 이번 주에 또 물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굵직한 이번 주 경제지표 미리 좀 체크할 것들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14일에서 15일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예. 네, 그 전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으로 소비가 이제 주가 될 거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지금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8.1%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이 나와요. 물론 전월 대비해서는 예상치가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여전히 8% 이상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이런 우려를 떨쳐내기에는 조금 부족한 수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세계 공장인데 7.7% 정도 증가된 수치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것도 물론 전월 대비해서는 약간 꺾이면서 정말 인플레이션 피크 치고 이제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수치들이 만약에 예상치대로 나온다면은 그렇다는 건데요. 이게 정말로 이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정말 결과치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여전히 레벨 자체가 너무나도 높은 수준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2%대 도달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이 정말로 뚜껑 열어봤을 때 정말 예상치보다도 더 크게 떨어져서 7%대로 막 떨어졌다. 이러면은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논란을 이제 딛고 점점 떨어지는구나.
물가가 점점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나라 쪽으로도 어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환율의 하락과 더불어서 유입될 만한 이런 요인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또 좀 기대 언덕이 환율 하락 워낙 강세였는데요. 1256원, 1250원을 다시 넘어서면서 역시 도돌이표입니다. 조금 네. 불안한 행국이고요. 자, 사연관 차장님은 이제 시장 전략을 세우셨고 또 섹터나 종목을 잘 픽업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포인트들 보면서 종목도 볼 건데요. 네. 오늘 두 가지 주제 잡았습니다. 성장하는 스마트홈 그리고 최악을 지난 5G 통신 장비인데요. 먼저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시티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네. 사물 인터넷, IoT 이런 거 얘기할 때 한번 맞아요. 관심이 있다가 네. 요즘에 사실 관심이 좀 재미가 없죠. 없는데 네. 뭐 좀 다시 봐야 될 이유가 생겼습니까? 글쎄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항상 뭐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좋지는 않지만 네. 안 좋을 때 그리고 재미없을 때 좀 봐야지 항상 나중에 좀 중장기적으로 이제 투기가 아닌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 수익률을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재미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어떤 미국의 금리 인상 시그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모두 끝나고 시장의 안정을 찾을 때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좋게 보인다. 이런 쪽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홈인데요.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5G라던가 사물 인터넷 이런 쪽들로 걸려있는 게 맞고요. 최근에 로봇이 굉장히 부각을 받았어요. 거기다 이제 자율주행이라던가 인공지능 이런 쪽들이 연결이 될 텐데 하나하나가 4차 산업이 전부 다 별개가 아닙니다. 다 같이 연결이 돼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마트홈이 지금 2027년 정도까지 24% 연평균씩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해나가는 이런 분야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기차 시장이나 이런 쪽들은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한 15% 가까이도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나오면서 숫자들이 찍히니까 시장에 관계없이 주가들이 신고가를 낸다거나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짧은 정도 기간 그리고 금리가 인상돼가는 시간에서는 어떤 그 기술주들, 성장주들의 조금 타격이 숫자가 완벽하게 찍히기 전까지는 주가의 상승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홈이랑 뭐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가전제품을 비롯해서 집 안에 그리고 모든 장치들을 다 연결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TV라던가 에어컨, 냉장고 비롯해서 뭐 수도, 전기, 냉난방 같은 전기 에너지 장치까지 모두 다 아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5년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200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그만큼 성장이 급속도로 빠르게 연평균 24%씩 급속 성장을 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마트 홈에만 그칠 것이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홈에서 더 나아간 개념으로 해서 스마트 시티 이런 쪽으로까지 지금 확대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이런 쪽들, 도심 교통 같은 쪽에서 뭐 이바이크라던가 이런 쪽들까지 연결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 뭐 논란이 많긴 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정말로 펼쳐나가고 있어요. 화성으로 이주를 시킨다던가 아니면은 지하에다가 터널을 뚫어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시키는 진공 루프 이런 쪽들까지도 스마트 시티는 발전이 될 수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중기 이상의 관점으로 길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관심을 지금부터 갖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스마트홈은 사실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왔죠. 네, 저희 11시에 하는 우리 강상구 PD님도 출근하면서 그 로봇 청소기 돌려놓으면 집에 가면 네, 깨끗하게 맞아요. 돼 있다고. 네. 가끔 굉장히 저한테 편하죠. 자랑을 하시던데.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는 세종시를 스마트 시티로 맞아요. 했다고 예전부터 했거든요. 새 정부 들어서면서 그런 게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 관련주 관심 종목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게 종목들이 약간 분야는 다른데 네. 거의 다 이제 5G 기반이 좀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구축하려다 보니까 일단은 초고속 통신망이라던가 이런 5G, 6G, 양자 컴퓨터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마트홈 쪽에서는 제가 기가레인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RF, 고주파 통신 칩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 기기라던가 기지국 장비 쪽에 들어가는 커넥터
이런 쪽들의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LED 단에서도 반도체 제작 공정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같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쪽들이 지금 전부 다 괜찮게 나왔어요. 지금 5G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암흑을 좀 통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실적 잘 나왔던 것들이 최근 한 2년 동안 정말로 엄청나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21년 작년 매출이 62%가 증가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의 매출 성장이 있었었고요. 이게 5G 이동통신 기지국용 안테나 그리고 말씀드린 케이블 커넥터 이런 쪽들의 매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매출이 잘 나왔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거기다가 다른 한 축인 미니, 나노 LED 이런 쪽에서도 시장이 확대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매출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버라이즌 이런 쪽 북미 쪽이 되겠죠. 거기다 인도양 매출, 삼성전자가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수주들을 많이 받아놨는데 아직까지 그게 5G 관련된 기업들의 벤더 수주로까지는 이어지지가 않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반기에 미국 쪽이 시장이 열린다. 미국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여전히 패권을 놓고 전쟁 중인데 4차 산업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G라는 통신망이 기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누가 먼저 하느니 앞서 나가느니 이런 쪽에서 분명히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결국에는 5G가 하반기에 미국에서 열릴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지금 19년도, 20년도에 최악의 실적 시기를 지났어요. 그러면서 작년 매출은 굉장히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 순이익도 흑자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게 올해에는 순이익이 140억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도에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250억까지 순이익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24년도에 순이익 330억 대비해서 현재 시총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5G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저렴한 위치에 지금 주가가 위치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주가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됩니까? 목표가를요? 기간에인? 지금 현재가 부분부터 한 1,700원, 1,800원 정도 너무 밑으로 크게 열어놓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에 이제 올랐던 폭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권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제가 어떤 PER 단으로 봤을 땐 더 올릴 수 있는데 2,500원까지만 목표가를 잡아보고요. 향후에 실적이 정말 분기별로 지금 컨센서스 나와 있는 대로 전망치가 좋게 맞아떨어지는지 보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1,45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레인이라는 회사는 통신 부품 이런 쪽이 거의 70% 되고요. 반도체 장비가 한 30% 됩니다. 그러니까 독특하긴 한데 통신 쪽이 더 포션이 매출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마트홈이나 스마트시티도 통신 모듈 이런 게 연결돼야 된다. 그렇게 보신 거고요. 두 번째 이슈가 5G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역시 좀 비슷한 맥락일 텐데 5G는 아주 미안한 말이지만 계속 양치기 소년입니다. 수주된다, 된다, 그래 관심 가졌다가 잠깐 관심이 있다가 또 밀리고 그런 상황이 지난번 삼성의 대규모 수주 이후에도 또 그런 현상이고요. 다만 최근에는 이제 6G 얘기까지 나오면서 기대감들이 있어요. 포인트 잡아. 근데 이제 6G는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세계 최초로 시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지금 진정한 5G라고 불리는 28GHz대 영역은 사용자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만큼 기지국이 한 대당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는 빠른데 건물 안으로 파장이 침투를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기지국을 인구 밀도가 많은 곳에 촘촘하게 깔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무한정하게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통신사들이 애초에 주파수 할당 받을 때 경매할 때 받았던 100분의 1 정도 수준, 1% 정도 수준밖에는 제대로 기지국을 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품질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소송도 진행 중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일단 글쎄요. 5G 관련해서는 여전히 일단 품질 논란이 많은 상태고요. 28GHz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과정은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3.5GHz가 범용으로 워낙에 많은 곳을 커버리지 할 수 있다 보니까 기지국들이 이제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곳에는 그런 것들 위주로 설치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해나가려는 4차 산업, 정말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구축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28GHz대 영역에 진짜 5G가 많이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조금 숙제로 남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 대규모로 통신사들이 5G를 구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이런 비싼 기지국 대당 1,000만 원을 호가하는 부품들을 얼마나 많은 영토, 이게 영토의 싸움이거든요, 결국에는요.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라던가 유럽, 유로존 대비했을 때에는 10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순 비교해 봤을 때에도 100배가 많은 기지국들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통신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될 건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 기지국으로 전부 다 커버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에 건물 안쪽에는 인빌딩, 중계기 같은 것들이 들어갈 거고요. 음영 지역을 외부에서 커버해주는 스몰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더 많이 깔리면서 전체 영토를 커버리지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결국 그래서 기지국하고 기관망, 백본 쪽이 주요하게 이제 많이 깔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설치되고 커버리지를 많이 해주느냐가 품질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G는 삼성전자가 그 대규모 통신 장비 공급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입니다. 지난번에 버라이즌이었나요? 네, 맞아요. 조 단위로 다만 이제 이번에는 DC 네트워크의 통신 장비 공급 얘기가 있었는데 다만 삼성전자는 조 단위로 이 장비 공급 얘기가 수주가 나와도 삼성전자가 워낙 다른 그렇죠. 쪽의 포션이 크기 때문에 맞아요. 네. 삼성전자가 이거 가지고 주가 움직이기는 어렵고요. 결국 그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부품 소재 당비단을 결국에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도 좀 어려운 시기에 실적을 잘 유지했던 곳 위주로 보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지국이나 이런 쪽들 KMW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 이렇게 했다가 또 빠지고 이런 사이클들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개당 1,000만 원 이상 되는 기지국을 촘촘하게 설치할 수가 없을 거란 말이죠. 미국이나 이런 쪽들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 저는 HFR이라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요. 네. 작년 매출이 124% 증가했어요. 창사 이래 최대 연간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다른 5G 정말 다 어려운 시기였는데도 이런 호실적들을 달성을 했던 거죠. 이거의 기반은 프론트홀 장비였어요. 프론트홀 장비의 매출이 전체 매출은 124% 증가했는데 프론트홀 장비 매출은 370%가 증가했습니다. 다른 쪽들 어려웠던 것들을 전부 다 커버하는 정도로 수치가 잘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5분기 연속으로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쪽이 정말로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더 큰 효과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4G, 5G 지금 다 글로벌에서는 같이 인프라 투자를 겸비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그렇다 보니까 현 주가 수준으로 봤을 때 22년 올해 예상 실적 대비했을 때 PER이 15배가 채 안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P역으로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평균이 30배 수준이에요. 5G는. 그렇다고 하면 단순히 계산해 봤을 때는 아직도 주가가 평균 맞춰 가려면 2배 정도 가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려운 시기에도 실적을 잘 냈고 그만큼 향후에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봤을 때는 매수는 현재가 부근에서 해도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매물대라던가 좀 사람들 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한 4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저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절가는 26,500원 이탈했을 때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또 전략과 함께 관심 종목 두 가지 섹터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봤고요. 5G 관련해서 기가레인, HFR 두 기업 살펴봤습니다. 교보증권 스마트영업부 사영관 차장님 함께 했고요. 이제 이게 꼭 저 섹터나 종목을 보시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며칠 내용이 아니더라도 맞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사영관의 노이즈 엑스펙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